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놓고 공박을 벌였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했습니다. 여야 모두 정부의 사전 안전관리가 부족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은 비전 발표에 참석해 표심 경쟁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대북정책 현안 질의에 주력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서는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말 그대로 기록을 회수했고 박정훈 대령의 보직을 해임했고 최종적으로 8명의 혐의자들이 2명으로 축소됐고 임성근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졌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결과가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으니까 잘 수사해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렇게 5년 내내 굴종적으로 이게 퍼주기하면서도 돌아온 거는 욕밖에 먹은 거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핵무기 개발할 시간만 벌어준 거 아닙니까? 핵과 미사일의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쓰는 그러한 결과로 결국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정부 질문에 앞서 여야는 시작도 하기 전에 충돌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본회의에는 합의 안 된 쟁점 법안은 상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생각은커녕 대통령 부부의 방탄에만 힘을 쏟는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를 의사일정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다시 파행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사법도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대치 전국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김동일입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23명이 숨졌던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안전과 관련한 사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부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리튬 배터리 사고가 이어져 왔음에도 관련 업장에 대한 소방 점검 등 사전 조치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아리셀 공장이 관리 대상에 속하지도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수한 성질을 감안하지 않고 공장 면적만을 기준으로 지정하다 보니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리튬 배터리 공장은 중점 관리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고 당시 금속 화재에 대응할 만한 소화기가 없었다며 감사원이 화재 안전 기준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바뀐 게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화재 유형에 금속 화재를 추가하고 금속 화재용 소화기에 대한 형식 승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아부너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지난 회의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사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불출석에 대한 유감 표명을 요구했지만 이 장관은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 아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21대에서도 여야의 합의에 의한
위원회만 제가 출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그러한 관행은 법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무위원과 정부 그 기관의 기관장이 헌법과 국회에 의해서 국회법에 따라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니 답변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지난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본인이 처한 위치라든지 여야의 합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한편 기재위도 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의 박수영 의원을, 야당 간사의 정태호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명은 오늘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대납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를 포함해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며 자신이 정권 재창출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우하향하는 국민의힘을 우상향시키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 변화입니다.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는 자신의 강점을 피력하면서도 생산적 당정 관계와 원외 당대표 한계론 등을 꺼내들며 한 후보를 향한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당과 대통령이 싸우면요. 그 의도야 아무리 좋았든 간에 결국 당은 깨지고 정권을 잃습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당대표도 대통령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당대표도 위험합니다. 원내에 있는 당대표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개멸적 참패에 분노하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고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해야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고 단독으로 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 검사 등 모두 4명인데 법사위에서 탄핵안의 적법성과 검사들의 비위 행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들의 불법한 행위들을 막는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진 사퇴하면서 탄핵 절차가 무산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 사태라며 방송 장악 쿠데타에 죄를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법부 권한을 무시한 행동이라며 김홍일 전 위원장과 정부를 향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민주당은 탄핵 대상자가 탄핵안 의결 전 사퇴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명 김홍일 방지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 오늘은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이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서완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되고 오늘이 그 첫날인데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이제 항의의 뜻으로 이제 불참을 하면서 본회의가 이제 늦게 열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 사흘 동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2대 국회의 첫 번째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첫날인 오늘은 이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정치 외교 또 통일 안보 분야가 이루어졌는데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에 항의를 하면서 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하면서 이 당초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1시간 30분 늦은 이 3시 30분쯤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민주당은 이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의 건 처리로 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서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 이후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은 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해병대원 사건에 직접 개입했는지를 제대로 확인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기류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이 수사단장의 항명 파동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요. 민주당은 어제 운영위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거듭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분노설 이후에 이뤄진 일련의 통화와 또 조치들을 확인해야 된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1시간 30분 정도 지연이 됐고 현재도 김병주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이제 양쪽 간의 고성이 오가자 주호영 국회 이제 부의장이 전회를 선언한 그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장관직도 이제 신설을 하는 등 야당과 국회와 소통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치를 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좀 회의적인 분위기라고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내놓은 발언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이 정치의 목표는 하나인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면서 이런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이 국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내놓았던 정무장관직 신설안을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무장관직,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업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자리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설명을 합니다. 때문에 오늘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협치를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탄핵 추진에 맞춰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사퇴시키는 등 이 탄핵 카드에 맞춰서 사퇴로 대응하는 일련의 흐름이 협치로 이어질 수 있겠냐 이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인구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있지만 정무장관은 여당 관리용이 될 수 있다 이런 회의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어제 정무수석을 신설해서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해놓고 별반 달라진 게 없지 않냐라면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 진정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것이다 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잠시 뒤 이제 정치랑 코너에서 정무장관직 신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열렸던 국민의힘 비전 발표회도 살펴보겠습니다. 4명의 당대표 후보들이 자신의 비전을 5분 동안 이제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예전보다 좀 세련된 이미지가 눈에 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후보자들의 5분 비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그동안 배신의 정치 또 공포 마케팅 등 이 날선 비판을 주고받아온 후보들이 오늘만큼은 자신의 비전을 발표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 서로 파이팅도 외치고 또 함께 화기애애한 모습도 연출을 했습니다.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 딱딱한 보수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그런 시도들이었습니다. 이 후보 소개 영상부터 좀 눈길을 끌었는데 나경원 후보는 굉장히 세련된 영상 속에서 원내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원외인 한동훈, 원희룡 후보와의 차별화를 집중을 했고요. 또 한동훈, 윤상현 후보는 타이를 매지 않는 노타이 패션을 선보였고 원희룡 또 나경원 후보는 마이크와 대본 없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마치 스티븐 잡스의 발표를 보는 그런 느낌도 줬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특히 등 뒤에 있는 백스크린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조금 남달랐습니다. 이 한동훈 후보는 화면에 선명한 문장들을 던져가면서 자신의 발표성 메시지를 강조하는 게 눈에 띄었고 지금 영상이 잠시 나왔는데 원희룡 후보는 대표가 당선될 경우에 당 운영 방안을 담은 100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이 백스크린에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기애애하고 또 보수 이미지를 탈피하려 했던 것은 딱 비전 설명회까지였습니다. 이 원희룡, 한동훈 두 대표 후보 이 발표회가 끝난 직후에 곧바로 장외전을 펼쳤습니다. 원 후보가 발표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제3자 특검 추천에 대해서 당내 아무런 논의 없이 한동훈 후보가 누구와 상의한지도 모르게 던졌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이에 한동훈 후보는 YTN 등에 출연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저 무지막지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그럼 다른 후보들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냐라면서 억지 비판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이제 그 전 장관의
이제 그 새로운 그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 이 공방이 오고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각 후보들의 SNS 활용 방법도 조금씩 다르다고요. SNS 전략을 좀 짚어볼까요? 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이 당대표 후보들의 SNS 활용법도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역시 한동훈 후보죠. 원래 한 후보는 페이스북만 하고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었는데 이 최근에 이 인스타그램을 개설하면서 본인이 키우는 고양이 사진이나 또 과거 검사 시절에 유명 헐리우드 배우와 찍은 사진 등을 올리면서 인간 한동훈 알리기에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처럼 인스타그램에는 일상을 담은 사진 위주의 짧은 글을 올린다면 이 기존 페이스북은 조금 긴 글, 또 무게감 있는 내용 등을 올리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 이 선거 경험이 많은 원희룡 후보는 주요 SNS 계정을 모두 운영 중인 상황인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유튜브 라이브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요 일정마다 이 유튜브 라이브를 소화하는데 이는 지난 총선 때 인천 개항을 해서 선거운동을 할 때의 특징이었죠. 첫 일정부터 마무리까지 유튜브 라이브를 이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를 전당대회 때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역시 선거 경험이 많은 나경원 후보는 이 총선 기간에 화제성이 있었던 유튜브 쇼츠 영상, 이 짧은 영상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선 때에는 이 수능 풀기나 랩 도전 등 비교적 가벼운 컨텐츠로 다가갔다면 전당대회 때에는 이 나 후보가 선제적으로 띄웠던 한반도 핵 무장론 발언 장면이나 차 안에서 편하게 쉬는 일상 등 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처럼 전통적인 미디어만큼이나 SNS 등 뉴미디어들을 통한 이 팬덤의 구축, 또 화제성 도모가 중요해졌다는 점이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에도 드러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정치계에서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 이제 보수 이미지의 그런 당인데 SNS나 뭐 첨단 과학을 이용하는 이런 이미지는 진보 이미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그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마이크를 하지 않고 발표를 하는 것이 사실은 정치권에서 비교적 꽤 도전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실시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라인 야후 사태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는 중에 위원회를 강행하는 것은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과방위는 과학기술 원자력법 안심사 소위원회 등 4개 소위에 대한 구성도 완료했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16일 열립니다. 국회 기획수정위원회는 여야 간사들의 합의에 따라 오는 8일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전문가라면서 국세청 주요 가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야가 서울시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고 원인 파악과 함께 재발 방지와 안전 강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급발진을 비롯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유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판밍찡 베트남 총리를 만나 베트남의 글로벌 최저연세 도입과 부가가치세법 개정 추진이 원활하게 해결되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동 허가와 체류 비자 발급 지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우 의장은 전북 대지 공장인 전주페이퍼에서 사망한 청년 노동자의 유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 의장은 청년 노동자가 숨진 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회사 측과 노동부에 적극 대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7월 2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에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정무장관 부활입니다. 지난 총선 참패 이후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의 가교 역할을 전담할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대국회 업무를 주로 맡습니다.
정부는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이 이제 2년 차를 다 지나오면서 많은 역할과 또 많은 그 성과를 거뒀음에도 그것을 조금 더 국회에 상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같이 소통하거나 또 더 국민들에게 더 상냥하게 소통하는 어떤 그 큐레이터의 기능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이거 15년 전에 제가 대통령 정무수석을 했는데 그때 마침 주호영 의원이 특임장관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와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무장관직의 부활은 11년 만입니다. 과거 정부조직법상 정무장관의 역할은 대통령 또는 그의 명을 받은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소관 사무 처리로 돼 있습니다. 지금껏 정무장관직의 역사는 꽤나 복잡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기인 1970년 이른바 무임소 장관이란 이름으로 처음 설치가 됐습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정무장관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 때 폐지가 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으로 부활됐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역할의 중첩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으로 다시 폐지되기에 이릅니다. 민주당에선 곧장 비판적인 논평이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야당과의 소통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여당의 당무나 전당대회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뭐 달라질 게 뭐 있겠습니까? 여야 간의 불통 또는 야당과 대통령 정부와의 불통의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를 이 수평적 관계로 바꿔놓지 않으면은 저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 설계나 사업 수행 등 소관 업무가 구체적이지 않고 대통령이 맡기는 정치적 임무를 비롯한 소통의 방점이 찍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이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정무장관직의 면면을 보면 이력이 화려한데요.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선 친이계로 분류되는 주호영 의원 그리고 이재호 전 의원이 특임 장관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선 어떤 인물이 과연 적합할까요? 없는 것보다는 낫다. 대통령께서 그 정치하신 그런 이력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가 보니까는 뭐 그런 쪽들을 좀 더 보강하는 이런 쪽은 찬성입니다. 뭐 어떤 제안이든 고민을 해봐야겠죠. 저는 정무장관직 정도 되면은 훨씬 더 연륜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현역이 아니신 원로분이 맞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대통령의 전국 구상과 현실 정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감한 현안을 유연하게 조율하려면 노련하고 또 현명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은 필수일 텐데요. 정무장관직, 과연 어떤 인물이 기용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전화번호 공방입니다. 지난해 7월 31일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전화번호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직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번호라면서 이 장관이 전화 직후 해병대원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이른바 VIP 경로설이 제기된 날이기도 한 만큼 이 번호의 사용자를 밝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02800707은 기밀 사항입니까? 기밀 사항이 아닙니까?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일체는 기밀 보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를 외부에 유출하는 일은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국번의 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각 부서 전화번호 알려줘 라고 했더니 대답이 대통령실 각 부서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좌르륵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안보 상황이라고 척척 감고 있는데 다 뚫렸습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제가 챗 GPT로 그대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무료로 사용하는 곳에서는 02800-로 시작되는 번호를 물으면은 알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유료로 들어가면은 전체 목록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근거가 어디냐 하면은 MBC 뉴스예요. 마치 이게 대통령이 외압의 통로로 된 전화번호인 양 또 의혹을 부풀리시는데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자고요. 네, 이처럼 어제 열린 운영위에선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기밀이냐 아니냐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고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보안 사항에 해당되는 게 맞는데 이미 7070이라는 번호는 동네 사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언론에 보도가 돼서 그러면 공개해야죠. 7070 이 번호를 특정해서는 누구 것이다라는 건 공개해야죠. 그리고 이 번호를 죽이면 되는 거니까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회의하고 속기록 남겼겠죠. 그거 하나락도 오픈한 게 있습니까? 네. 그거는 국가 기록, 특히 보안에 관련된 기록이라 굉장히 오랜 세월이 끝나야 공개되는 자료들입니다. 네, 국회 운영위 소속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왜 해당 번호만 죽어도 알려주지 않으려 하냐면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번호로 통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에 수사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 간 식경전만 반복되면서 정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국회 운영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